저는 올해 72살 목공장인 이태수입니다. 40년 넘게 전통 목가구를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식 가구에 밀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 민호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IT 기업 임원인 민호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며느리 지연의 집에서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손자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제 일상입니다. 집안에서 저는 그냥 관리인 같은 존재죠. 며느리 지연은 친구들이 오면 저를 우리 집에 사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처음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제는 그저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준우 학교 작품 전시회가 있는데 뭐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된 후로 민호는 제게 말할 때마다 어색해 보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제 솜씨를 발휘할 기회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사흘밤을 새워 조선시대 문양을 새긴 작은 목각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최상급 느티나무로 만든 이 상자는 제 자부심이었죠.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런 촌스러운 걸 어디에 내놓으시려고? 다음날 아침, 지연이 제 작품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연은 곧바로 유명 디자인샵에 전화해 현대적인 미니멀 작품을 주문했죠. 제가 밤새 만든 목각 상자는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학교는 좀 더 세련된 걸 원해서 민호가 변명했지만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아닌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나무처럼 굳어버렸어요. 유일한 위안은 손자 준우였죠. 학교에서 돌아온 준우는 쓰레기통에서 목각 상자를 건져 눈을 크게 떴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멋있어요. 왜 버렸어요? 저는 이걸로 전시회 나갈래요. 준우의 말에 저는 먹먹해졌습니다. 손자만큼은 할아버지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 같아 위안이 되었죠. 전시회 날 지연이 사온 현대적 오브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준우가 몰래 제 목각 상자도 구석에 놓았고요. 그때 한 노신사가 제 작품을 우연히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 뛰어난 목공 작품은 누가 만든 건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낯익은 얼굴. 40년 전 제 군대 동기 유승현이었어요. 지금은 유명한 시간의 가치 갤러리 대표가 된 친구 말이죠. 저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지만 준우가 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 제 할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승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듬직한 모습은 여전했어요. 태수야, 정말 태수 맞지? 세상에 몇 년을 찾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승현은 이제 유명한 갤러리 대표였고 저는 그저 아들 집에서 하인처럼 사는 노인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이분은 누구세요?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승현이 먼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유승현입니다. 시간의 가치 갤러리 대표죠. 실은 올해 전태수와 함께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이입니다. 민호와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특히 지연은 갤러리 이름을 듣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아버님의 오랜 친구셨군요. 어쩐지 아버님의 작품을 알아보셨나 봐요. 지연의 위선적인 태도에 속이 쓰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승현은 제 작품을 계속 들여다보며 감탄했죠. 이 정도 솜씨라면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해도 손색이 없을 텐데. 태수야, 다른 작품도 있니? 다음 날, 승현이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연은 극진한 대접을 했죠. 차와 고급 과자를 내오며 아첨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까요? 지연이 승현에게 물었어요. 아, 고맙습니다만 태수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속삭였죠. 아버님, 차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조용히 계세요. 대표님께 너무 시골 출신이란 걸 드러내지 마시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호도 묵인하는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 저와 승현은 근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계속 찾아다녔어. 내 솜씨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 승현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군대에서 함께 목공 작업을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갤러리에서 조선시대 책장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내 도움이 필요해. 그 특별한 장부 이음 기술을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승현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기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와 지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유 대표님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혹시 투자 얘기라도? 민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손님들 앞에서 제게 또다시 모욕을 주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를 우리 집 관리인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승연에게 전화했어요. 함께 일해보고 싶네. 내 남은 인생 진짜 장인으로 살아보고 싶어. 승연의 도움으로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소박한 작업실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벅찼어요. 장인의 손길이라는 간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공방이었으니까요. 태수야, 벌써 손님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내 복원 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했어. 승현은 매일 공방에 들러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민호가 제 가출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진심은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 문제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어느 날 손자 준우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학교 유니폼을 입은 준우는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맞아요? 어디 계신지 몰라서 너무 걱정했어요? 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손주였죠. 준우는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아빠와 엄마가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매일 싸워요. 아빠가 빚을 많이 졌대요. 할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임야를 팔려고 서류도 준비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살림은 제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승현이 준우에게 과자를 건네며 말했죠. 걱정 마.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작업 노트도 가져갔다는 거였습니다. 50년간 기록한 목공 비법이 담긴 노트였죠. 제 인생의 모든 기술이 담긴 보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빠가 그 노트를 유명 가구 디자이너에게 팔았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기술을 팔아넘기다니. 하지만 준우의 슬픈 눈빛을 보니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죠. 준우가 떠난 후 승현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태수야, 시간의 흐름이라는 새 프리미엄 가구 라인을 만들자. 전국적인 체인으로 키울 거야. 하지만 네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비밀리에 제작자가 되는 거지. 저는 의아했어요. 왜 비밀리에? 민호가 다니는 회사의 본사 리모델링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장인의 작품을 무시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망설였습니다. 복수라, 제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우가 전한 소식을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었죠. 제가 평생 모은 재산과 기술마저 빼앗으려 한다니 해보지 내 기술로 아들에게 제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 이때 승연의 조카 윤하가 등장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윤하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도울 것을 자청했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공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태수 선생님의 작품은 정말 예술이에요. 전설의 명장이라는 컨셉으로 신비감을 더하면 어떨까요?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제 손맛 그대로였지만 세련된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죠. 오래된 기술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가구 라인은 예상보다 빨리 성공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디자인이 큰 호응을 얻었죠. 신문과 잡지에서도 미스터리한 장인의 손길이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승현은 제 정체를 철저히 감추며 전설의 명장이라는 마케팅으로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태수야, 이제 더 큰 작업장이 필요해. 직원도 고용해야 해. 승현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 사장님이 된다니 꿈만 같았죠. 새 공장으로 이전하고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모두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지만 제 특별한 기술만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장부 이음 방식과 특수도구 사용법은 제가 직접 지도했죠. 김 팀장님, 이번에 LC전자 본사 리모델링 입찰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윤하의 보고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LC전자는 민호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였죠. 아들의 회사에 우리 가구가 들어간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대요.
투자한 사업이 실패해서 엄청난 빚을 졌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준우의 다음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임야 서류를 위조했어요. 이미 팔아서 돈을 썼대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살림을 팔다니.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승현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법적 대응이 필요해.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민호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고소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을. 그때 승현의 갤러리에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골동품이 위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승현은 당황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음모야. 내가 직접 감정한 작품들인데 저는 승현을 돕기 위해 문제의 골동품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진품과 위작을 구별할 수 있었죠.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위작 공급에 민호의 회사가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호의 지인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였죠. 승현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더 파고들수록 복잡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민호의 투자 실패와 위작 스캔들, 그리고 제 임야 매각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댄 것이었죠. 태수야, 이 정보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하지만 조심해. 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건 원하지 않잖아. 승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지만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고민 끝에 승현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LC전자가 지금 인수합병 위기에 있어. 위작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했거든.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성공으로 번 돈으로 LC전자에 투자하는 건 어때?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아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그의 회사를 인수해 제 방식대로 교훈을 주는 것.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아, 진행하자. 하지만 아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말자. 그렇게 우리는 비밀리에 LC전자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업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승현과 유나의 도움으로 주식 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LC전자의 지분 25%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제가 아들 회사의 주요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LC전자는 위작 스캔들과 부채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태수. 승현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LC전자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투자 실패와 스캔들, 그리고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이 원인이었죠. 저는 매일 회사 소식을 주시했어요. 준우를 통해 집안 분위기도 들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매일 밤 재정 문제로 다툰다고 했어요. 태수,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됐어. 승현의 조언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LC전자에 공식적으로 투자 의향서를 보냈어요. 물론 제 이름은 철저히 감춘 채로요. 민호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유 대표님, 정말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승현은 조건을 제시했죠. 투자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가족분들도 모시고요. 민호는 기쁘게 수락했고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VIP 룸을 예약했어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주눅든 아버지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 민호와 지연, 그리고 준우가 도착했습니다. 준우만 저를 알아봤지만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승현이 먼저 자리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의 진짜 주인이자 LC전자의 새로운 주요 주주가 되실 분입니다. 그 순간 제가 옆방에서 등장했어요. 민호와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지연은 저를 알아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버님? 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이구나, 민호야? 지연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현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태수 선생님은 현재 시간의 흐름의 실질적 대표이자 LC전자 지분 25%를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 순간 승현의 조카 윤하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윤하를 보자 더욱 충격에 빠진 듯했어요. 윤하? 윤하는 차갑게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승현이 설명했어요. 윤하는 내 조카이자 시간의 흐름의 마케팅 디렉터지. 민호 씨와는 대학 시절 알고 지냈다고 하더군.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거죠.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민호야, 내 임야를 몰래 팔아 회사에 투자했지? 그 돈이 결국 내 회사 주식으로 나에게 돌아왔구나. 아이러니하지 않니? 위작 가구와 골동품을 유통시키는 일에 손을 댄 거죠. 민호는 나중에 알고 말리려 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죠. 지연, 그게 사실이야.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결국 아버님 재산까지 손을 댄 거였어? 자리를 떠날 때 민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지금은 아니다. 민호야. 진심으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내일 회사에서 보자. 호텔을 나오며 승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멋지셨어요, 태수 씨.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LC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승현과 윤하가 동행해 주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민호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제야 제 아들답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동안의 노팝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제가 만든 시간의 흐름 가구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겠니?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부채가 엄청났고 몇몇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죠. 모든 것을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데.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출세에 급급해서 지연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했고 아버님 재산까지 손을 댔습니다. 용서받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네가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어. 내 임야를 몰래 팔고 날 하인처럼 대했지. 심지어 네 아내는 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며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복수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화해였죠. 회사는 내가 살려보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연과 내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야. 그리고 준우는 내가 돌보고 싶구나. 민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살리겠다는 말에 기뻐하면서도 가족 관계에 대한 언급에 당황한 듯했어요. 아버님, 지연과는 사실 어제 일 이후로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진심으로 민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돈을 좋아했던 거죠. 이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떠나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제 새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 상담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 아버님이 이제 LC전자의 대주주신데 그녀의 계산적인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는 내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어. 다만 네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 아팠을 뿐이야. 이혼은 너와 민호가 알아서 결정하렴. 하지만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쏘아붙였어요. 결국 복수하시는 거군요. 저희가 아버님을 무시했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내 재산을 불법으로 팔아 회사에 투자한 돈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뿐이야.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은 거지.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시간의 흐름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가 되었고, 저는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국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승현과 윤하의 도움, 그리고 제 경험으로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전통 가구는 이제 해외에서도 인기랍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LC전자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민호는 제 밑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리거나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무엇보다 그가 아버지인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기뻤어요. 아버님, 오늘 해외 바이어 미팅 자료 검토해 주시겠어요? 아버님의 의견이 항상 정확하셔서요. 민호가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 민호야, 함께 살펴보자. 민호와 지연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준비했지만 법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위작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준우는 이제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준우는 목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면 공방에 들러 저를 도와주곤 하죠.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목공 명장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준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를 이어 제 기술이 전해진다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이 또 있을까요? 승현과 유나는 전통 목공의 학교를 설립하여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명예교장으로 가끔 특강을 하고 있죠.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기술을 되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승현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암과 싸워온 승현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그럼에도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죠. 오늘은 제 생일이자 시간의 흐름 창립 2주년 기념일입니다. 승현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민호와 준우, 유나,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함께 제가 직접 만든 특별한 소형 목각 선물 세트가 각자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민호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꽃을 받으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민호야. 네가 변한 모습을 보니 이 아비는 정말 행복하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승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태수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사실 4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하려고 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승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사실 네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서영의 오빠야. 동생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나에게 부탁했어. 너를 지켜봐 달라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영은 제 첫사랑이었고 가족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었죠. 승현이 그녀의 오빠였다니. 서영이는 3년 전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 유언이 내 소식을 알고 싶다는 거였지. 내가 널 찾아 나선 건 그때부터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인연이었다니. 승현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이 갤러리와 사업 모두 네가 맡아줬으면 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승현과 둘만 남았을 때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삶, 서영의 삶,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연결고리들. 인생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려지고 무시당했던 노인이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니, 복수를 위해 시작한 여정이 결국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가 아닐까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성공이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는 것.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제법 거칠어져 있었어요. 목공 작업을 돕느라 생긴 굳은 살이었죠. 할아버지, 우리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삶은 끝날 때까지 진짜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몸소 배웠답니다. 시골 출신의 평범한 목수가 이렇게 대단한 반전 인생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